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가끔 찌질한 나는 행복하다. 작가 최정원, 출판사 베프 북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가끔 찌질한 나는 행복하다. 출판사 베프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한없이 찌질한 순간들도 담담히 추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늙은 아이가 써내려가는 일상 이야기.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노처녀 노총각의 일상과 생각을 덤덤하게 담은 책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 스토리가 아닌 이 땅의 모든 늙은 아이들에게 전하는 반성 일기이자 작은 위로라고 합니다. 작가인 최정원 씨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잡지사 기자, 출판사 편집장과 다수의 중앙 일간지와 잡지에 칼럼을 쓰셨고 기자 아카데미 및 공공기관에서 잡지 기획, 출판 기획 및 디자인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출판 기획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말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말순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오늘 읽을 가끔 찌질한 나는 행복하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제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가끔 주목받는 사람이고 싶다. 2장, 뒤에 걸으면 보이는 것들. 3장, 간신히 추억. 프롤로그.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이 깼다. 엄니께서 외출을 하셨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고양이 세수를 하고 외출을 했다. 동네 마트에서 화이트 와인 2병을 샀다. 비가 내리니 오늘은 글을 쓰지 않고 술을 마실 작정이었다. 조금 뒤 엄니께서 돌아오셨다. 시장에 가셨는지 시장 바구니가 한가득이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와인을 꺼내 거실 탁자에 앉아 술병을 땄다. 아침부터 웬 정종을 다 마신디야? 정종이 아니고 와인입니다. 비가 오니 한잔 해야죠. 엄니는 잠깐 눈을 흘끗하더니 웬 채소를 한 다발 가지고 와 내 앞에 등을 보이고 앉아 다듬기 시작했다. 배추도 아니고 열무도 아니고 총각김치도 아니고 처음 보는 채소였다. 무슨 채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도 감도 오지 않았다. 그거 무슨 채소래요? 평생 매일 먹고도 모르는 것이요? 시금치요. 항상 밥상에 올라온 시금치 나물만 보았지
시금치 그 자체를 본 건 처음이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기분이 나물처럼 축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물을 다듬는 엄니의 축 숨이 죽은 등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고닫던 엄니의 등은 굽었고 난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문득 시금치라는 엄니의 말을 들으니 어릴 적 보았던 뽀빠이 만화가 떠올랐다. 위기의 순간에 뽀빠이 도와줘요 라고 외치면 시금치 통조림을 먹고 기운을 내 사건을 해결하는 뽀빠이 말이다. 엄니의 등에 대고 속으로 되뇌었다. 엄니, 도와줘요. 그랬다. 70대 소녀 같은 엄니와 결혼 못한 브루투스 같은 아들이 살아가는 어느 비오는 날 아침 풍경이다. 가장 일상적인 반찬 중 하나인 시금치 나물을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았음에도 모르는 나. 어느 나이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을 못하고 늙은 아이가 된 나일 뿐. 초등학교 입학식 전날 가방을 사오신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던 순간, 중학교 첫 성적표를 받고 엄니에게 빗자루로 맞던 시간, 담배를 피우다 걸려 학교에 불려오신 고등학교 시절의 엄니의 표정을 보던 순간, 대학 졸업식 날과 군 면제를 받은 날에 아버지와 엄니의 엇갈린 표정을 보던 시간, 양복을 입고 첫 출근하던 날과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퇴사하고 대쯤 낮에 짐을 들고 오던 날의 가족 표정을 보던 순간,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던 연인의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순간, 조금 전 시금치를 다듬는 엄니의 뒷모습을 보는 시간, 좋은 기억의 시간이든 순간이든 나쁜 기억의 시간이든 순간이든 모두 추억이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다. 이 책에 쓴 글은 최근 몇 년간의 가장 일상적인 시간과 순간을 가감없이 담아보았다. 아주 사소한 일을 담아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늘의 한 사건과 생각, 순간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추억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적어본다. 한마디로 결혼 못한 늙은 아이의 반성일기라고 보면 될 듯하다. 다시 한번 되뇌어본다. 엄니, 도와줘요. 나만의 섬이 필요한 나이에도 난 아직 아이일 뿐이다. 눈이 기억하는 시간, 마음이 기억하는 순간, 간신히 또 추억이 될 것이다. 모든 추억은 꽃으로 필까? 엄니는 늦은 아침을 차려준 후 정말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로당 할머니들과 회식을 하러 나간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외출을 했다. 7, 80대 중반의 여인들이 무슨 모임이 그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잔소리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집안은 내 숨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고요했다. 무엇을 할까? 딱히 할 일도 없어 소파에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전부터 생긴 현상인데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졸음이 밀려왔다. 택배 배달부의 방문에 잠이 깨지 않았다면 엄니가 들어올 시간까지 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하튼 잠으로 3시간의 자유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 보니 얼마 만에 베란다에 나온 것일까?
한여름엔 키 큰 나무들의 나뭇잎 뒤에 숨어있던 북한삽 자락이 보였다. 달력을 보지 않고 지냈던 올 한 해. 어느새 낙엽이 다 떨어지고 끝물 단풍나무 잎들이 내 눈동자처럼 아리게 멍들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질 것 같았다. 눈이 올 듯한 하늘이었지만 11월 초라 마음을 접었다.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으련만. 한숨만 나오고 누군가와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다. 문득 짜장면이 당겼다.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아버지였다. 두 번의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일까. 짜장면을 처음 먹던 날 비가 내렸다. 아버지는 소주를 드셨고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어느 주말 낮에도 비가 내렸다. 아버지에게 짜장면을 배달해 먹자고 제안했다가 집밥 놔두고 돈 쓴다고 심한 면박을 받았고 엄니가 함께 있었다. 결론은 한 번은 원하지 않는 짜장면을 먹었고 한 번은 그토록 원했건만 욕만 실컷 먹었다. 여하튼 오늘처럼 물기를 가득 품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짜장면이 당겼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소주 한 잔이 간절했다. 우산을 가지고 갈까? 아니 몇 시간째 하늘은 간만 보고 있지 않은가? 그냥 후딱 먹고 오자. 동네 중국집으로 외출을 감행했다. 배달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갓 나온 따뜻한 짜장면이 먹고 싶었고 홀에서 먹은 후 현금으로 계산하면 무려 1,500원이 디스카운트 되었다. 그보다 중국집 안주인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카운터를 보는 여인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기에 10분쯤 걷는 것은 귀차니즘인 나에게도 충분한 이동 사유가 되었다. 2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한밤중처럼 어두워지더니 손톱만한 빗방울이 하나둘 머리통에 떨어졌다. 우르르 쾅!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네 어린이집 처마 밑으로 피신했지만 장맛빛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담배 꽁초만 들어갔다. 이게 웬 궁상인가? 가뜩이나 잘 먹지도 않는 내가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하려다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한숨만 절로 나왔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빗발이 약해졌다. 집으로 갈까? 중국집으로 갈까? 갈등을 하다가 중국집으로 뛰었다. 중국집에 들어서니 어느새 짜장면과 군만두를 시켜놓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느긋하게 소주 한잔 하려던 마음은 싹 사라져버렸다. 카운터의 여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딱 5분 만에 모든 상황을 허무하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재수없는 놈은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집 앞 300m 정도 왔을 때 다시 우르릉 쾅 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시 저질 체력에 몸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집으로 향해 뛰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즈음 간신히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다.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순환 2대가 아니라 순환 3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9층에 머물러 있었다. 예의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뒷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다. 너무 무리한 탓인지 짜장면 면발이 점점 목구멍 위쪽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너무 느리게 내려왔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이 아파트의 인간 스컹크 9층 아저씨의 몸 냄새가 코 속으로 훅 들어오자 짜장면 면발이 뱃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이를 앙다물고 다리를 비비꼬고 목덜미를 양손으로 쓸어내렸다. 8층이 마치 한라산 백록담을 오를 때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긴 처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곧장 화장실로 직행했다. 우엑! 짜장면 면발이 입과 콧구멍으로 동시다발로 뿜어져 나왔고 장마철 계곡물 같은 눈물이 안경알 위로 흘러내렸다. 짜장면을 몽땅 쏟아내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허무했다.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한 1시간 30여 분 동안의 고행이 한순간에 변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거의 기다시피 하며 거실로 나오자 어느새 집에 들어왔는지 엄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토를 하고 난리여. 술 안 마셨어. 그리고 아들한테 처먹었다는 표현이 다 뭐야. 안 먹었으면 말고 좀만 기다려라이. 김밥 싸줄란께. 그랬다. 다 비우니까 다시 채워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정확히 30분 후 엄니는 김밥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으로 차려진 쟁반을 들고 와 베란다 옆 작업상에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했다. 짜장면보단 김밥이 더 든든이야. 얼른 묵어. 내가 짜장면을 먹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소주 한 잔을 마시며 비오는 바깥 풍경을 보았다. 장대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가 생각났다. 오늘 술잔에는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다. 난 잡놈이다. 얼마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자꾸 눈물이 났다. 눈물을 닦아도 소용없어 아예 눈에 수건을 대고 잠이 깰 때까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눈 상태가 조금 나아져 담배를 한 대 피우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한 가지 이상한 건 오후가 되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양쪽 눈에 쌍꺼풀이 생길 정도로 퍽퍽해졌다. 하물며 날이 갈수록 점점 작은 글씨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비와 눈이라도 올 것 같은 하늘이면 한없이 우울해져 창밖을 보며 멍 때리고 있기 일쑤였다. 눈에 이상이 생긴 걸까? 안경에 기스가 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설마? 산속 작업실 오후 창밖만 바라보며 멍 때리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던 작업을 멈추고 하산해 곧장 안가로 향했다. 몇 년 만에 가는 병원이라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내 마음과 달리 병원 안은 환자 한 명이 없었고 4명의 간호사들이 프런트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병원 한쪽은 형광등까지 꺼져 있었고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력검사하러 왔는데 근무 시간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간호사들은 일사천리 제자리로 향했고 한쪽 형광등이 켜지자 의사 2명이 앉아 있었다.
하나둘 의료기계들의 불빛도 켜졌다. 이상했다. 병원에 어떻게 왔냐고 묻지를 않나. 의사들은 왜 불을 끄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귀곡산장에 온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도 의사의 얼굴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5년 전 시력 검사를 했던 의사였다. 세월 탓일까? 유난히 예뻤던 의사의 얼굴에서 세월의 두께가 느껴졌다. 시력은 5년 전과 별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노안이 시작되었네요. 그 나이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1시간에 한 번씩 눈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처방해 드릴 테니 눈이 퍽퍽할 때 넣으세요. 아, 그리고 안압이 좀 높아요. 혹 모르니 2주 후에 백내장 검사하러 오세요. 의사의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말로만, 멀게만 느껴졌던 그 단어가 현실이 된 것이다. 혹 하나 때려갔다가 노안, 안압, 백내장 의심 등 오히려 3개나 더 붙이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건만 인공 눈물을 처방해 주다니. 가뜩이나 우울한데 하루 종일 눈물바다가 되겠다 싶었다. 오랜만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었다. 초등학교 3학년 처음 안경을 맞출 때도 난시가 높아 미국제 렌즈밖에 없다더니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미국제 렌즈라니. 어이상실할 수밖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전히 4일 뒤에 안경을 찾으러 오라고 했다. 그래, 누굴 탓하랴. 내 눈깔이 삐꾸라 사람 볼 줄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살았구나.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엄니는 도둑이 들어와도 모를 정도로 안방에서 막장 드라마를 보며 포청천 놀이를 하고 있다. 저 죽일련. 세상에 둘도 없는 썩어 문드러질련. 간단한 술상을 차려 거실이 아닌 방으로 들어갔다. TV를 켜니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시작되었다. 드라마를 본 지 10분이 안 되어 바짝 마른 오물 같은 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이젠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대성통곡을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 우는겨? 오늘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와서 자꾸 눈물이 난대. 그리고 나 갱년기가 온 것 같아. 자꾸 울고 지랄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밖으로 나간 엄니는 10분 만에 소주 한 병과 떡볶이를 해가지고 들어왔다. 슬기롭게 넘겨야. 잠시 내 얼굴을 안쓰럽게 보던 엄니가 눈물을 흘렸다. 몸도 마음도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조금씩 살아온 삶에 뒷공무니를 쫓고 있다. 과거를 뒤돌아본다는 건 나이가 들어간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피부에 와 닿았다. 우울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다. 나이가 먹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마음도 위아래로 춤추는 게 지극히 정상일 텐데
난 한없이 그것을 좌절의 늪 속에 스스로 몸을 가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아내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머리카락도 온통 없는 것들 때문에 더욱 강하게 부정하는 것일까. 그런데 내 속마음을 부처님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엄니의 한마디에 몽둥이를 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슬기롭게 넘기는 것. 그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심히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말이다. 그 하나하나가 내 삶이고 바로 참된 내가 되는 것 아닐까. 이젠 슬픔 반대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엄니는 이미 수십 년째 내 마음속을 여행하고 있었구나. 항상 온다는 말 없이, 간다는 말 없이 나를 무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빗소리보다 가늘게 방문이 열렸다. 귀신보다 강한 분이 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 아마 내일, 모레도. 나는 추억을 연출한다. 간밤에 어린 게스트들과 술 한 잔을 해서일까. 몇 년 동안 제주도에서 하루 이틀 술을 마신 것도 아닐 터인데 오늘처럼 긴 잠을 자기는 처음이었다. 집 안엔 바람소리만 가득했다. 평상시 같으면 늦은 식사를 하는 게스트들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하거나 방을 청소하느라 진공 청소기가 매미처럼 끈질기게 울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집엔 아무도 없었다. 도미토리 방과 커플방의 문을 열어보았지만 하얀 시트 위에 2개의 베개가 나란히 놓여있을 뿐이었다. 옆동 주인장 방에도 가보았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그 많던 게스트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한 번도 말없이 외출한 적이 없는 주인장은 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대충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 마당 귀퉁이 그늘에 숨어 담배 한 대를 피웠다. 마당 한가운데는 햇볕이 내리쬐어 따뜻했지만 이 집은 제주도에서 바람 불기로 유명한 성산에서도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봄날에도 마치 시베리아 같았다. 심지어 담배를 2모금 빨면 다 탔고 바람이 센 날은 입에 문 담배가 날아가기도 했다. 담배를 1대, 2대, 3대를 피워도 주인장과 게스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성산 일출봉은 왠지 어릴 적 집 뒤에 있는 돌산 같았고 한 시인이 쓴 시처럼 난 빈집에 찬밥처럼 담겨 열무 30단이고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마당 구석에 앉아 바람소리만 원망하고 있었다. 형, 어제 가져간 장작으로 따뜻하게 불 피우고 계십니까? 인근에 사는 농부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럼. 순간 오늘 즐거운 오후가 되리란 기대감이 생겼다. 그랬다. 이 집에 처음 온 날,
마루 끝에 떡하니 놓여있는 화목난로와 흔들의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이 집 주인장과 전화통화하며 화목난로를 샀다는 말을 지난 겨울에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잊고 지내던 어릴 적 로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래서 어제 농부 동생 집에 갔을 때 마당에 쌓여있는 장작 더미에서 통짜로 된 것을 4개 가지고 왔다. 형, 귤과 갖가지 채소 달라는 사람 봤어도 장작 달라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그것도 겨울도 아닌 따뜻한 봄날에. 다 쓸 때가 있어. 내일은 내 평생 로망을 불살라 볼 거야. 어릴 적부터 내겐 한 가지 로망이 있었다. TV 만화영화나 동화 속에 등장하는 한 장면, 즉 벽난로나 난로 옆 흔들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한옥과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언감생신이었다. 연탄 부뚜막 솥단지 옆에 앉아 책을 읽는다. 가스 보일러 옆에 앉아 코코아를 마신다. 왠지 폼 빠지지 않는가. 드디어 오래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우선 장작을 패기 위해 도끼를 찾았다. 평소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TV 프로를 애청하다 보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도끼질을 해보리라 마음먹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현실은 손도끼와 망치뿐이었다.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다.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손도끼를 장작에 대고 망치질을 했다. 5분, 10분, 계속 이어졌지만 장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 TV 프로에서 본 것처럼 한 번의 도끼질에 장작이 쩍 갈라지는 건 현실에서는 꿈과 같았다. 30여 분의 스타트 끝에 쪼갠 장작을 들고 화목난로 입구에 넣어보니 겨우 들어갔다. 하지만 잔불이 없어 아무리 신문지와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도 연기만 집안에 가득 찰 뿐이었다. 구며지책으로 가스토치로 10여 분 불을 붙이니 조금씩 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1, 2분이 지나면 여지없이 연기만 날 뿐 불이 꺼졌다. 현관문과 창문을 열고 연기를 빼낸 후 다시 가스토치로 불을 붙이기를 3번 정도 하자 겨우 불이 붙었다. 온몸에 연기 냄새가 배고 얼굴은 검댕 투성이일 뿐더러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마루를 대충 걸레로 닦고 환기를 시킨 후 목욕을 했다. 장작이 활활 타기 시작했다. 인진 쑥을 넣은 주전자를 화목 난로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가 고구마 몇 개를 호일에 싸가지고 온 후 흔들 의자에 앉았다. 로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로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서울에서 가져온 책을 드는 순간 망치질 때문인지 팔목이 후들거려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쑥차 한 잔을 들고 후들거리는 팔로 겨우 스마트폰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들었다. 화목난로의 주전자가 달달달 소리를 내며 끓었고 난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오빠, 집을 완전히 쑥 사우나를 만들어 놓았네. 현관문이 열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던 주인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허, 이 봄날에 웬 난로를 떼서 집안을 사우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봐, 온몸이 땀에 푹 쩔었네. 쑥차도 다 쫄았고. 깜짝 놀라 화목 난로를 열었다. 주인장 주려고 넣어둔 고구마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약간의 호일 조각만 남아있었다. 주인장이 보기 전에 얼른 화목 난로를 닫았다. 구운 고구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의 개고생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 SNS에 올린 사진은 아주 포근하고 로맨틱했다. 하지만 인증샷 하나만 남고 나의 로망은 다시 로망으로 남았다. 아직 3개의 장작이 남았지만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로망은 로망일 뿐이었다. 역시 인생사는 일부러 연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끔 주목받는 사람이고 싶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 가지마다 봄 소식을 가지고 온 베이비 그린 나뭇잎이 가득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산속 작업실에서 멍 때리거나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틀째 내리는 비 핑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다. 애꿎은 담배꽁초만 하나둘 늘어났다. 형님, 비도 오는데 낮술 한잔 하죠? 지금 서울입니다. 오랜만에 제주도에서 음식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비 오는 날 친한 지인과 낮술이라면 춘향이 비단 치맛자락도 내팽개쳐야 하지 않겠는가. 고양이 세수를 한 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다. 동생은 우산도 쓰지 않고 가게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무척 반가워 서로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이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웃음소리에 멋쩍어져 술집으로 향했다. 여기 장어 2인분이요. 술집 주인은 비를 맞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우리가 장어를 주문하자 왠지 주인은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장어를 가지고 오더니 한마디 했다. 비도 오고 낮술하기 딱 좋은 날이죠? 근데 손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걸 왜 물으세요? 아,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술 한 병쯤 비웠을 쯤 동생이 소설 쓰시는 땡땡 형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늘처럼 비를 잔뜩 맞은 채로 말이다. 형님 모습을 보자 장어집 주인의 눈이 커졌다. 무언가 확신이 선 듯 입술을 꽉 앙다물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술잔을 가지러 갔다. 소주 5병을 마셨다. 여전히 장업집 주인은 우리의 자리를 주시했다. 2차를 하러 장어집을 나와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장어집 주인이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속도 풀고 요기도 할 겸
인근 냉면집으로 향했다. 형님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고 다음엔 나. 마지막으로 동생이 들어서자 주인은 물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다. 메뉴판을 보는 동안에도 그들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 여기 물냉면 3그릇하고 갈비 3인분 주세요. 소주도 2병이요. 여러 테이블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음식을 먹는 중에도 주인장과 손님들은 계속 곁눈질을 했다. 심지어 새로운 손님들 중에는 입구에서 우리를 보곤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소주 1병을 마셨을 즈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다른 손님들 자리에서 다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수 땡땡씨가 역시나 비를 맞고 들어와 우리 자리로 왔다. 동생이 서울 온 김에 지인들을 다 부른 모양이었다. 3명까지는 가끔 모여 술을 마셨던 터였지만 4명이 되니 손님들의 시선도 나도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우리 일행은 부어라 마셔라 양껏 술을 마셨다. 30분 정도 지나자 한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우리 자리 앞에 섰다. 가수 땡땡씨의 여자친구였다. 여자 1명이 합석하자 주위의 시선은 더욱 맹렬해졌다. 뭐랄까, 남자 4명을 혼자 만나는 저 여자는 뭐하는 여자인가 라고나 할까?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든 냉면집 손님들의 시선이 뒤를 쫓았다. 화장실에 다녀온 여자는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웃으며 앉았다. 이런 시선과 소곤거림은 괜찮아요. 한두 번인가요? 그랬다. 우리 4명의 헤어스타일은 똑같았다. 스킨헤드, 일명 빡빡이였다. 2명은 안경을 쓰고 체격이 말랐으며 2명은 조폭처럼 건장한 체구를 자랑했다. 안경 쓴 2명을 보면 학생 같기도 하고 나머지 2명을 보면 조폭 같았을 것이다. 결론은 스님들이 옷 갈아입고 봄날 대낮에 장어집에서 몸보신하고 냉면집에서 냉면을 핑계로 갈비를 구운 것이다. 거기에 20대 중반의 여자와 함께 말이다. 그런 시선에도 우린 부어라 마셨다. 심지어 큰 목소리로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등 각종 불교 종파 대표 선수가 모였다며 건배를 하기까지 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있을까. 여하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냉면집을 나오니 비는 개고 깜깜한 밤이었다. 3차를 가기 위해 종로 조계사 앞을 지나며 밤하늘을 보았다. 보름인지 달이 둥글게 차올랐다. 모든 하루가 낯설다. 동생, 오늘 한가하지? 항상 똑같지 뭘. 근데 왜 전화했어? 그냥 잘 지내렴. 이른 아침 누나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한 것일까? 1년에 한두 번 전화통화를 할까 말까 하는데 말이다.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입구에 초콜릿이 쌓여 있었다. 매장 안도 입구와 다를 바 없었다. 무심코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초콜릿을 많이 진열해 놓죠? 편의점 알바생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발렌타인데이니까요. 2월 14일이었다. 회사를 관둔 후 날짜 관념이 없어졌다. 혹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 줄 몰랐을 것이다. 10년 넘게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날이었으니까. 초콜릿을 하나 샀다. 언젠가 조카가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엄마, 삼촌은 왜 초콜릿을 안 받아와? 애인이 없으면 회사 여직원들이 줄만도 한데. 그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무지 찔렸던 기억이 있다. 내일 작은 누나 집에 들러 조카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삼촌이 어제 받은 건데 니 뭐라? 그랬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생일, 크리스마스에 난 늘 한가했다. 누나가 왜 전화를 했는지 알겠다.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다 타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가끔 찌질한 나는 행복하다. 출판사 배표북스 지은이 최정원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